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와 몽골의 2차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1년 고려와 몽골의 1차 전쟁 때 고려는 수도 개경이 포위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는 결국 항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종의 강화협상, 즉 화친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뛰어난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협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몽골이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감독관을 남기고 또 고려로부터 공물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철수하게 되면서 1231년 고려와 몽골의 1차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죠. 이후에 고려의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는 수도를 광화도로 옮기고 재항전, 다시 결사항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물론 고려 조정의 대부분의 신료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 최후는 자신의 측근이자 신부였던 김세충을 참수하면서 반대 이론을 무마시키고 결국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바로 1232년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서 왜 강화도가 피난 수도가 되었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화도가 피난 수도로서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뭡니까? 이 강화도는 섬입니다. 즉 사면이 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몽골군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몽골은 아무래도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이다 보니까 육전에 특화된 부대고 그러다 보니까 수전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 강화와 김포 사이 해협이 폭은 좁아 보여도 물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저번에 손돌목 이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이게 빈바다가 아니고 고려의 수군이 수백 척의 전함을 거느리고 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몽골이 충분한 수군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강화도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강화도는 큰 섬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안에 농경지가 많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 강화도는 한강, 임진강, 애성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수운을 이용한 세금을 운반하기가 쉬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 때문에 결국 강화도가 피난 수도로 최종 낙점되었고 강화도를 천도했던 1232년부터 다시 개경으로 한다는 1270년까지 약 39년 동안 피난 수도로서 또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몽골이 엄청 대노하게 되겠죠. 완전히 이제 배신감에 쩔지 않았겠습니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무자비한 응징이 났습니다. 바로 1232년, 바로 2차 고려의 침략, 즉 몽골과 고려의 2차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몽골군 총사령관은 권황제라고 불리던 바로 사르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권황제가 무슨 뜻이냐? 임시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르탁 하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여러 대중서에도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몽골군 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음력의 문제 때문에 책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뭐 여기서는 사르탁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뭐 살리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살리타이, 뭐 살레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몽골군이 김포까지 내려와서 이제 고려 사람 별례를 잡아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강화로 들어가는 백기를 물어봤지만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결국 별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즉 강화로 들어가는 백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몽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화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몽골은 정말 수전에 약했을까라는 의문인데 물론 몽골은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으로서 육전에 특화된 부대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전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몽골이 정말 수전에 약했다면 충분한 수군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차지할 수는 없었겠죠. 몽골은 인구가 한 100만에서 200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적은 인구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를 지배했었고 또 몽골의 군사력은 한 20만에 불과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군사력, 이렇게 적은 인구와 적은 군사력으로 그렇게 넓은 대제국을 차지했다. 그 비결은 어디 있었냐? 물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었죠.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에 있었는데 몽골은 일정한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정복지의 군대를 몽골 군대로 편입시켜서 일종의 총알바지로 써야 된 것이죠. 몽골 군사력 자체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복지의 군대를 몽골군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몽골이
고려의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를 정말 공격하고 싶었다면 정복지의 수군을 편입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예가 실제로 나중에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한 이 명나라 수군을 편입시켜서 그 명나라 수군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몽골이 강화도를 직접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몽골이 고려를 진짜 공격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고려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멸망? 고려의 완전한 정복? 아니라는 겁니다. 몽골은 뭐 고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금나라 또는 남송,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동유럽을 공격할 때는 전면전입니다. 대규모 군사 공격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 결국에 그 나라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정복이거든요. 실제로 고려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멸망시켰습니다. 나라를 유지시켜준 나라가 고려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나라들 공격할 때는 대규모 군대가 동원됩니다. 뭐 5만, 10만, 심지어는 수십만의 대군도 동원되었죠. 하지만 고려를 공격할 때는 그것처럼 대규모 군사가 동원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전면전, 총력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규모 군사 공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28년 동안 계속되고 큰 전쟁만 6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의 고려 군사 공격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할 때 당시의 그 군사력 규모를 어떤 분들은 뭐 10만에서 20만, 어떤 분들은 심지어 50만, 100만 뭐 이렇게 추정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냐면 고려를 공격할 당시 몽골의 군사력 규모는 한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적을 때는 수백 명도 있었고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즉 소규모 군사 공격을 가한다. 이건 뭐냐? 고려를 멸망시킬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고려를 정복하는 게 고려 군사 공격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치고 빠지기는 고려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치고 빠지고 고려를 괴롭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몽골이 진짜 고려를 공격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의 주된 관심사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넘어와요. 즉 금나라를 정복하고 뒤이어서 남송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몽골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남송과 고려, 심지어는 일본을 이어지는 해상연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고 몽골에 저항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몽골 입장에서는 남송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 남송과 고려를 또는 일본을 이어지는 해상연합을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구를 던지면서 위협하는 것이죠. 남성과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튼 고려 조정하고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숨었잖아요. 자신들은 무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는 어떻게 됩니까? 육지는 완전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백성들이 도둑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의 모든 중앙군과 정예군은 어디 가 있느냐? 바로 강화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최충원 때도 배웠다시피 이 최씨 정권이 화가 난 게 뭐냐면 국가의 안위, 나라의 안위보다도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육지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둑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군과 정예군을 육지에 파견하지 않고 강화도에 묶어두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에는 급급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육지는 군대가 없습니다. 꼬작해야 지방군하고 급조된 민병대밖에 없는데 이러한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의 몽골 기반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최씨 무신 정권도 고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몽골 기병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몽골 기병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실 텐데 바로 산성해도 입보책입니다. 산성해도 입보책. 무슨 말이냐면 산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닷속 섬에 들어가서 계속 몽골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산성이나 바닷속 섬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몽골군이 그 성이나 이런 걸 포위하고 봉쇄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식량난과 식순환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당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은 육지에서 산성이나 바닷속 섬에서 몽골군에 비참하게 처절하게 저항하는 한편 또 고려 정부로부터도 계속 수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낸다든가 여기 의무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식순환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고려서에 나오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성 안에 고립된 고려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그 동물들의 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반면에 그 당시 최씨 무신정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지 상황에서 자신들은 끊임없이 사치와 향약에 젖어서 술과 연애를 베풀고 있었다. 술과 연애를 즐기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고 있는데 본인들은 술과 연애를 베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집권층이었던 최씨 무신 정권의 민낯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그 당시 최고 집권자가 바로 최충원 애들 채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정원을 꾸미겠다고 수많은 잣나무를 옮겨다가 심습니다. 정원을 꾸미려고. 그럼 누가 동원됩니까? 백성들이 동원되겠죠. 그러다가 그 잣나무 옮겨 심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방이 붙었다 그래요. 도대체 잣나무와 백성 중에 누가 중하냐. 정말 이게 최씨 무신정권의 민낯이었다. 정말 분노를 자아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씨 무신정권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성 해도 입보책을 시행하면서 산성 방호 별감을 각 산성에 파견해요. 그래서 그 군민들을 지휘하게 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몽골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던 몽골군 총사령관 사르탁이 이끄는 몽골군 본대가 빠르게 남아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바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었던 처인성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처인성. 여러분 드디어 낯익은 단어가 등장하죠. 처인성 전투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기주성 전투는 솔직히 좀 생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이 처인성 전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대몽 항쟁 기간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극적인 전투고 그래서 교과서에도 분명히 실려있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처인성 전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처인성이 큰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쌓은 석성이 아니고 흙으로 쌓은 토성이고 그 둘레 길이도 400m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규모 되는 굉장히 작은 토성인데 이 토성에서 그것도 광군이 아닌 급조된 민병대가 쇠개치왕 몽골 기병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자, 그 극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고려와 몽골의 전쟁 기대도 되면서 울어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